가장 위험한 관계는 착한 척이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첫 번째 이야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 말을 남기며 인간의 선함조차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선이라는 말은 언제나 옳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선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자기 위안이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착한 척이라는 말은 여기서 출발한다. 타인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은 자기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냥 참았어, 좋게 넘어갔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종종 화가, 억울함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쌓아온 분노가 들어있다. 마치 터지지 않은 지뢰처럼 관계 밑에 묻혀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참았고 배려했고 양보했어.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군가에겐 침묵의 폭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의무감을 떠넘기는 감정에 덫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묻는다. 그 착함은 진짜였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였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자비, 지비를 말한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고통에 연민을 가지되 함부로 손대지 않는 지혜를 포함한다. 도와준다는 말은 때때로 우월감을 포함한다. 내가 널 도와줄게라는 말 속에 깃든 위치의 차이. 자비는 그 차이를 내려놓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훈련이다. 내가 선하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태도다. 자기 안의 거짓됨을 모른 채 타인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단지 철학적인 통찰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본질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타인과 가까워지려 한다. 내가 왜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왜 이 관계에서 불편한지를 모른 채 그저 착한 얼굴로 미소 지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미소는 언젠가 입가에서 떨어지고 숨기고 있던 감정은 곧 타인을 향한 불신과 오해로 변질된다. 자기 안의 감정을 직면하고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에 작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폭력이다. 작가 엘리 위젤은 말한다. 중립은 언제나 억압하는 자의 편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불편한 말을 회피하고 감정을 숨기며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는 일. 하지만 그 가면은 오래 쓰면 쓸수록 무거워지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누구였는지 잊게 만든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다. 침묵 대신 조심스럽더라도 솔직한 표현을 택하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안의 어둠을 직시하라. 법정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미운 사람은 없다. 미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 그 순간의 감정, 그 말투와 태도를 미워한다. 그러니 그것을 사람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그는 조용히 당부한다.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도 닫아버리게 된다. 반대로 어둠만 분리해 바라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한다. 누구나 아프다. 그리고 누구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단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 앞에서 늘 연기하게 된다. 가장 가까운 거짓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이다. 난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하고 또 외면하는 걸까? 진짜 감정을 직면하는 건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삶은 항상 외로움을 동반한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나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타인과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미로가 아니다. 거울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어렵다고 느낀다.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퍼즐이 아니라 거울이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면 아마 내 안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 안의 불편함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관계를 통해 나를 본다. 나를 더 잘 알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타인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오직 태도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간디는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되라고 말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자주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대한다. 그가 사과했으면, 그녀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관계는 거울처럼 움직인다. 내가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다. 부드러운 시선, 단단한 목소리, 솔직한 감정.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상대도 자기 방어를 조금씩 내려놓는다.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다.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당신을 천천히 병들게 한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은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고 태어난다. 이 말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미의 통찰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 소속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가족이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사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선물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관계.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우리를 조용히 병들게 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된다.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왜 나만 이러지? 라는 불만이 자라난다. 그 불만은 오래 참고 누를수록 결국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누군가를 위해 했던 일이 어느 날부터는 억울함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왜 그토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릴까? 대개는 사랑받고 싶어서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거절도 존중한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다. 무릇 사랑이란 자유 속에서만 피는 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관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의무에 눌린 사랑은 결국 집착으로 흐르기 쉽고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 중에는 의무와 기대가 뒤엉킨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책임감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경우, 그 관계는 결국 상대도 나도 모두 지치게 만든다. 사랑이 꽃피려면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결국 떠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짚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참았어. 이 관계를 위해 희생했어. 하지만 진실은 그런 참음은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해지고 고마움조차 잊힌다. 그렇게 참고 참다 떠나는 순간 관계는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진다. 말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때로는 나는 이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진짜 태도다. 너는 네 몫의 삶만 책임지면 된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냉정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한다. 친구가 아프면, 가족이 힘들면 그 사람의 고통까지 모두 나의 것으로 안고 끌어안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내가 먼저 무너진다. 책임과 책임감은 다르다. 책임은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은 타인의 기대까지 떠안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몫까지 끌어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의 몫만 제대로 감당해도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해로 연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노력하면 다 될 거야.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한 사람이 10을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가 10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10의 노력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 없는 노력은 피로를 만들고 이해 없는 애씀은 오해만 키운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그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공허해서 관계를 맺는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고 허전해서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쉽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나 자신이 나와 잘 지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는 사람과만 이어져도 인생은 충분하다. 수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된 것보다 단 한 사람과 깊게 연결된 것이 훨씬 강하다. 인간은 결국 몇 명 되지 않는 진짜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성장한다. 의무감으로 얽힌 관계는 점점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내 삶을 낯설게 만든다. 내 마음이 가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 우리는 수백 명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면 족하다. 사람은 결국 외롭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혼자이기에 함께하려 애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진다.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지낼 수도 없다. 다시 추워지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란 바로 이런 것. 외로워서 다가가고 아파서 멀어진다. 그러면서도 다시 외로워서 또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계의 출발점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도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존재 철학의 핵심 중 하나다. 누구와 있든 결국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주 가까운 사람 옆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데서 시작된다. 왜 날 이해하지 못해? 왜 이토록 외롭지? 라고 묻기보다 이 고요한 틈을 스스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댐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인간은 무리 속에 있어야만 안심하면서도 그 무리 속에서 가장 먼저 고립을 느낀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 속에서 소외를 느끼는 건 당신만의 일이 아니다. 모임 속에서, 가족 안에서, 연인 옆에서 문득 느껴지는 고립감.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능적 허기다. 소속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온전히 연결되고 싶은 욕망. 하지만 완벽한 연결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 조금은 외롭고 그 외로움이 관계를 갈망하게 만든다. 관계는 그 허기를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나도 그렇다는 고백. 그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조금 덜 아프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자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내면에 존재한다.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인정. 우리가 타인에게서 갈망하는 감정들은 사실 내가 나에게 먼저 건네야 할 말들이다. 관계에 지칠수록,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한다. 내가 나를 이해할수록 타인과의 연결은 더 부드러워진다. 거기에는 억지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다. 사람은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혼자임을 부정하고 싶어서 관계에 집착한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그 물음의 저편에는 나는 외로우면 안 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외로움은 마치 잘못된 감정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피하려 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외로움은 병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자유로워진다.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군가와 있어도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위로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고독은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독은 참으로 깊고 아름다운 것이며 존재의 본질이다.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단련시킨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고독을 견딘 사람들이 맺는 것이다. 고독을 모른 채 맺어진 관계는 두려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관계는 외로움의 도피처가 아니라 외로움을 함께 지켜주는 동행이어야 한다. 그런 관계는 흔치 않지만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하다. 우리는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싶어 할 때
더 덜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해받고 싶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닫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위로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에 찾아온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저 말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타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고립된 내가 아니라 연결된 나로 바뀐다. 고립은 감정의 절벽이고 연결은 이해의 달이다.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조용한 고백으로 깊어진다. 나 요즘 좀 허전해. 그냥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덜 외롭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마음이 허전할 때 그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곁에 두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숨긴 사람이다. 자기 성찰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했던 말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그림자에서 나온다고 했다. 우리 눈에 강해 보이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실은 무너지지 않으려 더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쉽게 말한다. 괜찮아 보여.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 고요한 얼굴 뒤에 아무도 모르는 파도가 일고 있는 법이다. 가면을 오래 쓰면 결국 진짜 얼굴을 잊는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가면을 쓴다. 웃는 얼굴, 괜찮은 척, 강한 척.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 썼던 그 가면이 어느새 일상이 되고 자신조차 진짜 마음을 잊어간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믿게 되는 순간 내면은 점점 고립된다. 가면은 사람을 지켜주는 듯하지만 결국 진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가장 위험한 고립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일어난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늘 참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울면 지는 거라고, 화내면 이기지 못한다고 배운 것이다. 하지만 억눌러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에, 말에, 시선에 새어나온다. 우리는 감정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나 지금 외롭다. 나 오늘 좀 무너졌다. 사실 그 말에 상처받았다. 이런 고백을 자신에게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감정의 해독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마음도 해석하지 못한다. 당신이 버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재방문이라고 부른다. 무시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면한 슬픔은 분노가 되어 돌아오고 억눌렀던 두려움은 공격성으로 변해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사소한 말에 폭발하거나 가깝던 사람과 점점 멀어진다. 이유를 모를 감정은 언제나 누적된 결과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내면의 경고다. 당신이 숨긴 약함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왜일까? 거기엔 나도 괜찮아도 되는구나 라는 숨은 허락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약함을 보이지 말라고 배웠지만 사실 세상은 진심에 끌린다. 단단해 보이는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 버텨온 이의 조용한 한숨, 그런 것들이 더 깊은 울림이 된다. 진짜 용기는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늘 외롭다. 외로움은 단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멀리할 때 시작된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때로 우리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정작 자기 마음은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게 만든다. 스스로와 멀어진 사람은 어떤 관계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관계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우선 자기 안에서 괜찮니?
라고 묻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불교의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곧장 바라본다는 뜻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루는 감정, 고개 돌리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 내 삶을 흔든다. 회피는 시간을 끌 뿐 해답은 되지 않는다. 마주보는 순간이 두렵지만 그 순간부터 감정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 상처에 조용히 말 걸기 시작할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가장 아픈 사람은 가장 조용하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가장 소란스러운 감정은 종종 진짜 고통을 감춘다. 크게 화를 내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진 사람을 주의하라고. 우리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입을 닫는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마음속에서 지르고 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 대신 기다림으로 위로하자. 괜찮아보다 그냥 여기 있을게라는 말이 더 깊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에 스스로를 초대해도 좋다.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 자기 성찰과 인간관계에 대한 5번째 이야기.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넬슨 만델라는 이 말을 남기며 진정한 용서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품는 태도라고 했다. 우리는 자주 잊는 것이 용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용서는 공허하다. 고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묻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묻힌 감정은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터져나온다. 진짜 용서란 아팠던 순간을 똑바로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너를 용서했다는 말 속에는 너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숨어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도리어 관계 위에 군림하려 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 말은 관용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대를 탓하고 나를 우위에 두고 있다. 그런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벽을 만든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아팠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도 아팠고 너도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거기서 시작되는 용서만이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킨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은 때때로 가해자를 돕는다. 종교나 사회는 용서를 미덕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그 말은 때로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삶이 망가질 거야. 용서하지 않는 건 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용서는 의무가 되고 상처는 더 깊어진다. 진짜 치유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시작된다. 아직 아픈데 괜찮은 척, 다 잊은 척하는 용서는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다. 오직 느슨한 기다림 속에서만 가능하다. 당신이 용서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할 필요 없는 과거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주 용서 이골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떼어내는 것이다. 그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결심, 나를 아프게 한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러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경계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관계의 선을 긋는 일이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화해를 관계의 회복이라 믿는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회복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 다시 마주 앉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평온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용서는 완성된다. 그래서 용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그 이름에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더 이상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조용한 감정이 진짜 용서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 종종 우리가 가장 오래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은 오래 남는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날카로워진다. 누군가를 탓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그러니 용서의 시작은 언제나 자신이다. 상처받은 나, 어리석었던 나,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 나를 먼저 감싸줘야 한다. 그땐 어쩔 수 없었지.
그 말 하나로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용서란 그저 마음의 생채기를 조용히 쓰다듬는 일이다. 어쩌면 용서는 위대한 일도 거창한 도약도 아니다. 그냥 그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다독이는 일. 그 기억이 다시 마음을 흔들어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일. 그때의 나를 더 이상 욕하지 않고 바라보는 일. 그런 작고 느린 반복이 모여 어느 날 그 이름을 떠올려도 아무 감정이 남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진짜 용서다.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는 일. 용서란 누군가를 놓아주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용서를 시작한 사람이다.